여기가 지금 남동구라고 방금 들었는데 제가 남동구에서 한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때 다 못했던 저 학생운동 마치고 노동운동 하려고 이쪽 남동공단에 와서 한 3년 동안 공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노동운동의 성과는 크게 내지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후퇴한 적이 있었는데 남동공단 오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단 안에 있는 삼호정밀이라고 다이캐스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이캐스팅 아세요? 다이캐스팅을 아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저 화장실에 쓰시는 휴지거리 또 수건거리 아연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찍어내는 일을 주야 막교대 하면서 참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동구가 그 뒤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청도 이쪽으로 옮겨오고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운동 하다가 안 나올 때까지 제 개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노동운동 하다가 어, 92년 정도에 그러니까 89년에 남동공단 들어왔다가 92년에 사회주의권 붕괴하고 그 당시 진보적인 운동 뭐 혁신운동 했던 많은 노동운동을 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거 노동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꿋꿋이 지금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뒤로는 주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께서 주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펼쳐나갔고 소위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하겠다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고시도 하고 직장도 취직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뭔가를 더 해보겠다고 시민운동을 또 찾아갔었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서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사회개혁적인 활동을 좀 하는 시민운동이 몇 개가 안 됐는데 YMCA, 뭐 YWCA 이런 게 있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데가 경실련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돼서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0년간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환경운동 할 때는 막 거리를 뛰어다니고 산에 가서 나무 붙들고 벌목을 막는다고 운동도 하고 그랬던 한 10년을 했었고요. 2003년까지 딱 10년 환경운동을 하고 나서 그때가 벌써 나이가 거의 40 가까워졌었거든요. 30대 후반이 됐었으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안식년을 1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안식년 1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다가 좀 누가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나왔네요. 그 미국 미시간에 있는 뭐 미시간 주립대학에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하다가 문득 대학 들어와서 제가 84학번입니다. 제주에서 84학번인데 지금 생각해도 대학 4년 동안 데모한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전두환 독재 시기였으니까 우리 김영현 아마 변호사님도 그런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거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또 어찌어찌 막 인연을 찾아서 미국 델라웨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주입니다. 뉴욕 저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아주 자그만 주인데 한 90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주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상원의원을 했던 그 주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제가 환경운동 하던 시절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교환 교수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에너지 문제 제가 연구 뭐 환경 단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경제도 뭐 나쁘지 않을 때고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어쩌지 해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5년 하고 2009년 말에 한국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잠깐 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2011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는 기억하실 텐데 오세훈 씨가 그때 저 뭐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하다가 울면서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궐선거가 2011년 10월 26일인가 뭐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운동 할 때부터 알았고 아주 존경했던 박원순 선배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시장 후보였고 민주노동당에는 최규엽이라는 분이 후보로 나왔었고 박원순 변호사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세 후보가 함께 경선을 해서 서울시장 야권의 후보를 뽑기로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고 그 뒤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완전히 압도적이고 해서 굉장히 그 소위 보수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다 뭔가 똘똘 뭉쳐서 서울시는 꼭 회복해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연합 후보를 만들었는데 박원순 후보는 시민사회 운동 출신으로 정당 베이스도 없고 무소속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민운동했던 후배들이 좀 돕자 해서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10월 26일 날 선거하고 다음 날 보궐선거 있으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처럼 다음 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날 서울시로 출근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박 시장하고 정책 특보를 하면서 서울시 새로운 혁신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집행하는 활동을 주로 했었고 중간에 비서실장 한 1년 반 했었고 그런 인연이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 연구원장 한 4년 하면서 한 서울시에서 한 10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한다고 한 10년 보내고 시민운동 한 10년 보내고 서울시에서 한 10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만났느냐? 여기 아까 제가 다 소개한 거고요. 조국 대표는 원래 여기 보시면은 제가 더 선배 같잖아요. 조 대표님이 저보다는 학번으로는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제가 이제 시민운동 한참 할 때 조 대표님은 참여연대가 그 뒤로 만들어져서 경실련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명성을 얻어갔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사무처장 할 때 많은 뭐 진보적인 학자들이 참여연대를 지원했었는데 그 중에 그때도 이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다루면서 서울대 법대의 잘생긴 조국 교수가 참여연대를 돕고 있었고 그러한 인연으로 시민사회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주로는 이제 시민운동 아젠다들을 다루지만 중요한 국면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관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논의를 함께 하면서 인연이 됐었고 제가 박 시장이랑 함께 서울시에 들어갈 때는 서울시 또 관련된 자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연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 되고 조국 사태 나고 그러면서는 뭐 하도 상황이 어려워서 제발 잘 버텨야 될 텐데 하는 밖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이제 잘 살아 있는지 뭐 가끔 체크하는 정도였고 그런데 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출발을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23년도 하반기부터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것은 우선 좀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보는 작업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워낙 정책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23년도 말부터 24년 말인가요? 23년 말이죠. 23년 말부터 논의를 해서 24년 1월 초부터 리셋 코리아 세미나를 몇 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영현 위원장님을 그때 처음 뵀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법률가처럼 아주 근엄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제가 저분 좀 어려운 분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종의 리셋 코리아 정책 포럼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를 계속 고민하다가 꽤 초반에 몇 사람들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소극적인 편이었고 워낙 정치가 어렵고 창당이란 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조 대표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창당하고 독자적으로 한번 나서겠다라고 최종 결단을 하셔서
24년 초에 정말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창당 작업을 급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경기도당을 만드는 작업을 원래 맡았었습니다. 경기도당 창당 작업을 해서 왜냐하면 전국 광역에 5개든가요? 최소한 5개 이상의 광역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경기를 맡았었고 뭐 서울에 누구, 광주에 누구, 전북 뭐 해서 쭉 작업을 하다가 경기도당 한참 만들고 있는 와중에 창당하면 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역할을 맡아서 공약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경기도당 작업은 다른 분들한테 좀 넘기고 그렇게 창당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선거 3월 3일 날 창당을 했죠. 4월 10일 날 선거를 치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대로 12명의 의원들을 배출했고 현재 17만 명의 아주 강력한 당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표방했던 가장 핵심적인 2개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창당 이후로 1년 내내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매진했던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 시기만 해도 우리가 창당할 때 이 슬로건과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성급하고 그냥 무리한 슬로건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것처럼도 여겨졌습니다. 민주당도 그때만 해도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거를 대놓고 탄핵 또는 뭐 조기 종식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를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발과 답답함은 거의 미칠 지경이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 심하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번 기억 되살려 보시면은 한동훈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엄청 깐족거리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인기가 좋으시지만 약간 비호감도 높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한동훈한테도 이렇게 너끈하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멸한 줄 알았던 비극의 주인공이 창당을 하고 나타나서 아주 선명한 깃발을 들고 다 마음속에는 있으나 뭔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내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방향을 뭐 여러분들 해리포터에 나오면 볼드모트를 다 언급을 못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들고 나오면서 총선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지민 비조를 통해서 조국 그룹들을 찍기 위해서라도 내가 선거 나가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찍자 해서 총선의 구도 자체가 심판 구도로 딱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명확하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다 분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잘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 미션을 동시에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 독재하고 투쟁하고 싸우느라고 두 번째 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은 못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미션은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정도 하고 개념화도 좀 했습니다만은 더 깊은 민주주의와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 건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나서 뭘 할 거냐. 3년은 너무 길다 했으니까 3년 안에 뭐 한 2년 안에 우리가 종식을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전으로서 제7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핵심 내용이 사회권 선진국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표방했던 사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7공화국이라고 하면은 뭐 꼭 개헌을 통해서만 제7공화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심에 가장 크고 본질적인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한 38년 된 87년 개헌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의 운영 원리나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을 보듬어내는 그런 작동 원리로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 많은 어떤 과제들을 담은 제7공화국의 건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자 문재인 정부의 헌법안을 만드셨던 분 앞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라서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24년 총선 직후에 한 7월쯤이었나요?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아주 정제된 개정 헌법안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뭔가 윤석열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였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좀 더 흔들고 국민들한테 좀 더 근본적인 변화의 비전들을 좀 제시하자라는 취지로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개헌에 대한 그 발표를 합니다. 우선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때 우리한테 담겨져 있던 숨은 전략적 목표는 뭐였냐면은 개헌을 원래 24년 그때 발표할 때 지금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26년 지방선거 때 아예 개헌을 하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개헌의 필요성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1년 단축시켜 가지고 그때 윤석열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어떤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개헌을 26년 지방선거 때 하자라는 제안을 나름 과감하게 하는 전략적인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근데 더 시간이 오히려 한 1년 더 빨라진 셈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제기했던 뭐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헌법 전문에 현재는 지금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 그 다음에 4.19 이념 민주주의 이념의 어떤 가치 이 두 가지가 헌법 전문에 담겨져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담자 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이전 개헌 논의할 때도 늘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들어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아주 결정적인 민주항쟁이었던 부마민중항쟁 그 다음에 87년을 만들어낸 60민주항쟁의 어떤 이념을 헌법 전문에 담자 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것이 소위 전두환 독재정부 또는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온 군사정부 권력의 독재를 장기 독재를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한 헌법 규정이 5년 단임제였었던 겁니다. 87년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게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자리 잡았던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 또는 뭐 보수정부를 이렇게 선거라는 그래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한 국가를 운영하고 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정권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중요한 정책을 펼치고 한 3, 4년, 2, 3년 하다 보면 바로 레임덕이 와가지고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뭔가 책임감이 없이 한번 대통령 나오고 나면 다음에는 없으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연임에 한해서 한 번 더 4년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어떤 대통령 권력 체제로서 제안을 했던 게 두 번째였고 요거는 그때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참여를 훨씬 더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심화로서 소환제, 발안제, 국민투표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권력기관 개혁은 조국 혁신 때 굉장히 중요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에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 안에 기존 헌법 안에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담겨져 있는 거. 예를 들면은 12조 3항에 지금 여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돼 있는데 검사가 청구하고 헌법에 그렇게 아예 담겨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관련해서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은 주거의 자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역시 적법한 절차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할 때 이렇게 검사의 역할 자체가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 자체가 뭔가 헌법적 위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헌법에서 좀 다룰 내용으로 그때 언급이 됐었고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뭐 6공학 헌법 보면은 감사원과 관련해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에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또 세입 세출을 매년 검사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게 감사원의 역할로 돼 있는 부분을 국회하고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국회 회계 감사는 국회가 좀 하고 꼭 대통령 산하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찰과 감사원 개혁을 해서는 일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때 좀 소개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권 국가를 좀 더 명료하게 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에너지 기후 문제 때문에 독일 출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독일은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연방제 국가더라고요. 거기가 16개 연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6개 연방이 완전히 자치적인 16개 주의 총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상원 하원제가 있는데 상원 구성은 각 연방 주 총리가 지명하는 그 주의 인구 비례에 따른 뭐 5명, 4명, 3명, 뭐 이렇게 2명 이렇게 돼 있는 그 숫자를 그 각 16개 연방 주의 총리가 지명해서 상원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주정부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독일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익이나 안보나 외교나 이런 것들을 또 연방 총리가 잘 관장해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독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라고 하는 가치를 수용은 했지만 아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의 그 지방 분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서울시에서 한 10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수준에 못지않는 정책과 또 뭐 재정 활동과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뉴욕이나 뭐 런던 뭐 이런 데하고 경쟁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 제정 권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자체적인 재정 체계로서 이렇게 굴러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다 중앙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보면은 시도지사면은 뭐 선거를 통해서 어렵게 정말 당선되잖아요. 중앙정부 뭐 행자부나 행안부나 또는 기재부 공무원 저 과장급 하나 만나려고 정말 애쓰고 눈치 보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분권이 약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평가여서 지방 분권 국가 지향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개헌을 하자라는 거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제7공화국 헌법의 핵심 내용으로 담겨야 될 부분이 바로 사회권을 강화하는 헌법적 내용들을 좀 더 완성하고 발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 겨울에 여러분들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어디 계십니까? 늘 깃발 들고 오셨던 어진이 선생님 추워 죽겠는데 늘 와서 우리 텐트를 늘 확인하시기 때문에 의원들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아까 학생운동 10년, 시민운동 10년을 했는데도 그 기간 물론 학생운동 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도 어려움이긴 했지만 또 제법 나이 들어서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맨날 주구장창 앉아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한 6, 7개월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6, 7개월 만에 탄핵도 시키고 대통령 선거도 잘 치러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멀리 보면은 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한 20년을 장기 독재를 했잖아요. 물론 박정희 시기에 대한 평가는 뭐 상당히 다양하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수준을 특히 산업화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죠. 그리고 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동시에
정치 또 인권 뭐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사 독재의 어떤 장기 지배를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굉장히 철권 정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 20년의 시간이 있고 박정희 죽고 나서 여기 서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오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독재가 다시 군대를 끌고 나와서 12.12 쿠데타를 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는 광주 민중들을 학살을 해가면서까지 다시 군사 정권을 이어가서 그게 8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1년에 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체육관 선거해서 7년짜리 대통령을 해먹었으니까 그 8년 무려 2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87년이라고 하는 뭐 저를 포함해서 학생운동 또 뭐 현장 노동운동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청춘과 길거리 시간을 바쳐가지고 87년을 맞이한 거죠. 28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87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대한 요구를 담아내고 그걸 바로 그 다음 해에 실행해야 될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들었던 헌법의 그 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이 슬로건으로 온 국민이 뭉쳐서 이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철권 통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본적인 자유권을 획득하는 것, 사상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의전의 자유 이런 자유권들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87년 헌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었던 겁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헌법의 기본 틀 속에서 담겨 있지만 온통 핵심적인 어떤 무게는 이쪽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87년 이후에 자리도 잡고 쭉 발전해 왔지만 명목상 있었던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리들 아주 평등하고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권 규정은 이렇게 제목들은 들어있으나 87년 이후에도 한 벌써 우리가 38년이 지났습니다만은 30년의 기간 동안 크게 진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법 역시 우리 김영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헌법을 막 이렇게 목차를 들이대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새롭게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헌법은 전문이 있고 제1장이 총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총강 안에 나라의 어떤 기본 운영 원리,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보시면은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렇게 행복 추구와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지향을 한 10조, 11조에 넣어놓고 12조부터 자유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뭐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자유, 주거자유 해가지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까지 몇 개입니까? 11개. 자유권이 11개가 쭉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가 23조부터 재산권, 선거권, 뭐 청원권, 배상 청구권, 국가구조권까지 해가지고 일반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권에서 다루는 주제들인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장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비율이나 정도를 보아도 자유권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으로 주제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목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그런 어떤 지향을 표방한 것이지 87년 이후에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이걸 향해서 굉장히 매진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국가 운영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단계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명목 GDP 세계 순위 14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지위 자체가 변경됐다 이런 걸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언제냐면은 2021년 7월 웅크타트라고 여기 계신 분들 나이는 아마 저 사회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웅크타트라고 세계 유엔 무역 개발회의인가요? 거기가 무슨 뭐 선진국 뭐 이런 걸 규정하는 꼭 나라는 아닌데 무역이나 개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아시아권역, 선진국권역, 뭐 아프리카권역, 무슨 뭐 중남미권역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아권역 A 그룹에 있었는데 별도로 선진국 그룹을 B 그룹으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웅크타트가 유난히 웅크타트가 1964년에 생겼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2021년에 대한민국을 A 그룹에서 B 그룹인 선진국 그룹에다가 그룹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게 2021년 7월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로 GDP 수준이라든지 무역과 개발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유형 또 경제 규모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정도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올 수도 있고 87년 이 육공화국 헌법 체제 속에서 한 30여 년 달려오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발전한 그런 어떤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눈부신 발전 속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훨씬 더 심화되고 특히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 겪었고 뭐 경쟁이 당연한 거 있고 거기서 열심히 그냥 버티며 살아나가는 거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모든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아주 심한 경쟁 구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온통 필요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고 초저출생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그런 상황. 기후위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또 어두운 측면들이 굉장히 역시 우리나라는 항상 좀 약간 극단적인 데가 있잖아요. 경제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에 이런 좀 어려움, 사회 경제적 구조적 어떤 문제점들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주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고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또는 또 거기에 운때도 맞고 해가지고 자가를 잘 마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저도 저 임대주택에 사는데 주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히 많은 부담들을 안게 합니다. 아직도 반지하, 고시원 이런 데 사는 가난한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이면 이제는 사실은 반지하의 어떤 주거 삶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 몇 년이었죠? 22년이었나? 윤석열 막 저 대통령 돼가지고 막 기분 좋다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때 비가 한번 잔뜩 왔었죠. 22년 여름에 서울에 그때 비가 엄청 왔었어요. 이번에는 뭐 남부 충청 쪽이 많이 왔습니다만 서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그때 어르신들이었나 장애가 있었나 해서 미처 나오지 못하고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은 비 많이 와서 하고 집으로 그냥 퇴근했었고 누구지? 오세훈이가 해외에 있다고 들었던 거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좌우지간 그때 오세훈이 뭘 약속했냐면은 이 서울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3개월 아닌가 얼마 만인가 좌우지간 서울에 있는
반지하는 다 지상주택으로 주거로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1년 후인가 추적을 해봤는데 약속한 거에 1% 0. 몇 프로도 진행이 안 됐어요. 여전히 반지하 고시원 같은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는 질 낮은 주거 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 비해서 또 주거비는 엄청 높아가지고 그 주거비 높은 주거비도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데, 예를 들면은 소득 상위층에 비해서 하위층이 자기 소득의 주거비 비율로 따지면은 하위층이 자기 소득 비율에 있어서 상위층보다 6배나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 소득이면은 60만 원을 거기에 쓴다고 한다면은 1000만 원 소득인데 한 100만 원 쓰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차이인 거죠.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청년들의 전세 사기 문제도 인천에서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노동 부분에 있어서도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차이 없이 직장만 있으면 그래도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그래도 뭔가 꿈을 키워갈 수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IMF 이후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의 안정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도 엄청나게 컸고, 그런데 비해서 노동 시간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노동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안정성도 떨어졌는데 노동 시간은 여전히 긴 그런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 격차도 심각해서 뭐 여기 통계를 보시면은 2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하고 하위 10% 소득 격차가 1년에 2억 원, 뭐 2억 원이라는 게 잘 개념은 안 옵니다만은 저지간 그런 정도로 상위하고 하위 레벨에 있어서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교육 부분은 누구나 다 느끼듯이 근데 해법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초경쟁이 심화돼서 요즘은 어디까지 내려왔죠? 초등학생 의대반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 뭐 제 나이 또래도 있고 저보다 선배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노는 거 말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의대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끝까지 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 입시 경쟁 뭐 과도하고 뭐 그런 상황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기후 문제는 뭐 최근의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폭염, 폭우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래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기상 현황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는 초반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그 기상 이변이 아주 심각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부분이 우리나라는 제법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 불평등 문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간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그거를 다 떠안고 고통을 받는 이런 구조적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좀 개선해야 될 과제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고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로 당당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삶의 수준은 균형 있게 잘 따라오지를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는 OECD 중에서 거의 뭐 최하위급에 속하고 그 와중에 경쟁은 심하고 현실의 삶의 압박은 또 아주 높아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살이란 문제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거를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그런 어떤 사회적 삶의 질과 행복도를 확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방치하면서 뭐 경제 성장 이야기하고 뭐 뭘 이야기 한류 이야기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권 후진국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국가는 성공했는데 국민들은 그 국가를 성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삶은 알아서 챙기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국가가 그 정도 성공하고 국가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가의 역할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국민들의 삶이 그 발전한 수준에 걸맞게 행복하게 쾌적하게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그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조국 대표님은 그거를 일찍이 간파하고 이런 책을 냈지 않습니까? 가불 선진국. 얼마 전에 우리 당 청년위원회 그 워크숍이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가불이란 말을 모르더라고요. 가불을 한참 설명하다가 제가 꼰대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꼭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다 확보하고 준비가 돼서 선진국을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빼뜨리고 경제 수준이나 경제 형식과 양적인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이렇게 가불로 선진국을 만드는 현실. 그래서 가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 월급에서 그게 빠지잖아요. 결국은 그거 다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채워내야 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핵심에 바로 사회권의 신장이 있다. 사회권을 획기적으로 높여내는 게 그 핵심의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이란 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은, 창당 초기부터 조국 대표님이 저를 막 괴롭히면서 그 내용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들을 좀 의원들이랑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사회권 선진국이란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나라. 이게 사회권 선진국이에요. 물론 개인도 노력하고 가족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를 개인한테 모든 걸 다 미루고 알아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뭐 거기서 안 되면은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사회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정책들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사회가 어떤 분야를 진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그냥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천시당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8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또 반영해서 9대를 만들든 뭘 하나 빼고 다시 8대를 만들든 10대를 만들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기 반영이 될 겁니다.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문화, 노동, 디지털, 이렇게 8개 분야의 사회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분야들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는 우리 1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대체로 12명의 의원들이 다 정책적으로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과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각 의원들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가지고 이 8개의 사회권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존의 사회권 논의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사회에서의 어떤 권리를 잘 진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디지털권을 좀 포함시킨 것,
그다음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권하고도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돼 있어서 좀 오버랩이 됩니다만은 돌봄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통도 받고 목말라 하는 측면이 있다 해서 돌봄이란 것을 좀 강조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존 사회권론에서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꽤 간 것 같아서 내용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 삶 속에서 특히 이 수도권에 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절박하고 체감되는 분야가 주거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 방향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정한 주거 환경에 살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하, 고시원 이런 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정도의 거주 환경은 넘어서야 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반지하.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공공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주 환경은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인당 최소 몇 평방미터 이상해야 된다. 우리 조국 대표님은 팔 벌리면 안 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건 감옥에 있는 거라서 좀 별개이고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 환경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최소 평수 또 무슨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최소 기준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기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국민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정도 기준의 주거 환경은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공공주택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 살고 뭐 임대료를 내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비가 너무 높아서는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150만 원 주거비 내고 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감당 가능한 주거비여야 한다. 세 번째,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2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1년마다 계약했어요. 1년마다. 그러다가 2년 늘릴 때 막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였어요. 주인들이 그럼 뭐 그걸 해주냐 어쩌냐 하면서 막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 만들 때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뭐 집주인들은 뭐 망하라는 거냐 그럼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난다. 제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전세도 비교적 최근이긴 합니다만은 이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매번 이사하는 게 너무 지긋지. 그래서 뭐 연끌을 하든 뭐를 다 끌어 담아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 이사가 고통스러워서. 근데 모두가 다 자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임대에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쫓겨나서 이사를 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사 자체가 힘들고 그런데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또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장사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사 간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거권 이야기할 때 처음에 요 담당은 황운하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상임이어가지고 우리가 막 토론하면서 이제는 임대료를 뭐 막 밀리거나 안 내는 그런 행위 하지 않고 임대한 집에서 뭐 마약 파티를 하거나 뭐 불을 지르거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임차권자는 계약은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아니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잘 살면 계속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번 임대 내주고 나면은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자기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거는 가치 충돌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실제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임대를 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면은 안정적으로 쭉 살아갈 수 있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이주해 나갈 때까지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필요한 거죠. 임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도 좀 뭐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만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뭐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막 비판이 쏟아지고 무슨 저 그러면은 집 주인이 집 소유자가 아니라 임대한 사람이 사실상 주인이네 이러면서 뭐 난리 나면서 법안을 철회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도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 방향은 주거 기준의 어떤 기본 기준을 높이고 공공주택법을 적용하자. 그 다음에 감당 가능한 주거비가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대료를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적어도 30%는 제공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2021년 기준인가 통계가 그런데 한 9.4%? 많아야 10% 미만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는 완충 작용이 안 되고 최소 한 30% 정도는 공공주택을 국가가 만들어 줘야지 완충 작용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전세 2+2 할 때 2년 후에 새로 계약할 때 5% 상한선을 두잖아요. 이런 것처럼 임대료를 주인 마음대로 마음껏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상한선을 둬서 그 올라가는 정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할 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아까 임대기간 무기계약 같은 거를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주거권이 제대로 확보되고 우리가 한 단계 지금의 어떤 주거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건강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이쪽을 맡고 있는데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실제로 그 간병 자체를 가족이 뭐 직장 갔다 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부모님 간병하고 거기서 웅크리고 자다가 새벽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간병은 간호사가 하도록 한다. 사실은 가족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간병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사회적 서비스를 이제는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포함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역할은 간호사들이 하도록. 그리고 당연히 그런 병원에 간호사를 훨씬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 역량도 의료적 전문성이 높은 간호 역량도 필요하지만 조금 그보다 낮은 단계 간호 역량까지 포함해가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명확하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단해서 건강보험료를 뭐 기준을 좀 더 어떻게 확보하고 엉뚱하게 새 나가는 건강보험료 좀 잘 관리해가지고 이 정책을 하면은 소위 건강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늘 힘들고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지역에는 상급 큰 병원들이 없는 지역들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갑자기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거리에 따라서 사망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교육권 부분은 사실은 정답을 잘 아직은 선명하게 찾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라는 것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균형 선발이나 사회 통합 전형을 강화해서 뭐 서울대든 뭐 어떤 대학이든 간에 그냥 초경쟁에서 강남 8학군 애들만 잔뜩 들어가고 과고 외고 애들만 잔뜩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계속 그런 걸 유지하는 순간에는 그 과고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 경쟁하고 과거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처음부터 7세 고시반 만들고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게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점점 문명이나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가지 그냥 익혀서 그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 그런 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삶의 어떤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환경 분야는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게 현재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이나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한테는 절박한 문제죠. 그리고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본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기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너무 온실가스가 지금 대기 중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서 기상이변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체감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걸맞는 국가 기후 적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화해버리고 이미 이상 기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잘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기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광주에 한 하루 이틀 만에 얼마 비가 온 줄 알아요? 486리터인가 리터가 아니라 미리가 왔었죠. 근데 그거면은 옛날에는 비 오는 정도를 뭐 10년 빈도, 30년 빈도, 뭐 100년 빈도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의 수준, 30년에 올까 말까한 비의 수준. 그 제가 저 박원순 시장이랑 서울시에 갔을 때 그때 누구하고 최종 선거를 했냐면 우리 나배님. 그때도 나배님이 저쪽 후보였어요. 아주 새침한 얼굴 와가지고 뭐라 하면서 저 TV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장 그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상하게 오세훈 시장 때만 되면은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가지고 서울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세이돈. 그때 광화문 잠기고 강남 잠기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 우면산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 강남이 아주 중심지잖아요. 우면산이 산사태로 쫙 밀려 내려오면서 그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처럼 아주 강하게 그 건물 빌딩을 지어놓은 데는 막혀가지고 다행히 안 내려왔는데 그 옆부분으로 산사태들이 그냥 쫙 밀고 놀아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강남에 있는 뭐 고급 아파트를 뭐 돌과 흙과 나무들이 다 쓸고 돌아가지고 그때 열 몇 명이 죽었을 거예요. 아파트 자기 집에 있다가 산사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재지변이죠. 물론 그 산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근거가 뭐냐 굉장히 우리 서울시 들어가 놔가지고 막 전문가들 분석도 하고 피해자들 보상 문제 때문에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도 그런 문제를 잘 커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하수관, 우수관 이런 걸 통해서 빗물을 싹 이렇게 빨려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한 30년 빈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박 시장님이랑 저랑 처음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하수관을 넓게 하거나 구분급 펴거나 또 비가 오면은 잠시 물을 가둬두는 저류조를 여기저기에 만드는 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사는 일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별로 알려지는 않았는데 그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70년 빈도? 60년 빈도 이런 정도 됐는데 그래서 꽤 운도 좋았고 그래서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것은 100년 빈도 막 200년 빈도 이렇게 와요. 그럼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대응 체계. 예를 들면은 여름 폭염이 오는데 옛날처럼 일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열사병 걸리고 죽어요. 그러면 오후 뭐 한 2시부터는 건설 노동자들 노동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정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적응 정책들 그런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촘촘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돌봄권은 돌봄을 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자. 아까 간병 문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간병을 포함해서 특히 어린이들 돌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각지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이 돌봄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 합니다만은
무려 저희 집 팔남매입니다. 저 시골 출신인데 팔남매인데도 뭐 어머니 아버지 맨날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우리들은 알아서 크잖아요. 형제들이 키우기도 하고 뭐 흙 먹고 맨 알아서 크던 시절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한 명 내지는 두 명 나도 그 아이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또 안 낳는 거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너무 괴로우면은 그거를 감당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적어도 국가가 확실하게 인프라로 그거를 국가가 키워준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유아원 있고 어린이집 있고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뭐 중학교만 돼도 그래도 웬만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데 뭐 그나마 뭐가 있어 거기다 보내는 시간은 괜찮은데 뭐 돌아와서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또 뭐 방학 이럴 때 답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사회적 인프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각지대 없이 적어도 필요하면은 원하면은 국가와 사회가 그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 만들고 그게 다 또 일자리입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돌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고령층의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잘 연계하고 그게 그냥 다 병원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 돌봄 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돌봄 서비스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큰 방향이고요.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표현 보시면 모든 일하는 모든 자의 노동권 보장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는 다 기업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일을 하는 체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 이게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프리랜서, 또 뭐 예를 들면 화물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화물업을 하는 기업에 소속된 사실상 노동자인데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자영업자처럼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노동자 위치인데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모든 다양한 유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기본적인 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용 노동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이고요. 여전히 노동 시간 문제 또 노동 재해 문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대 과제들이고 여기 뭐 이런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하는 모든 자의 노동권 보장은 현재의 가장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권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뭐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는 무슨 작곡가나 가수나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우뚝 서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많은 지망생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어렵게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버티지 못해서 중도하차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런 점에서 이 창작자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권은 이 디지털 사회로 우리가 이미 빠르게 전환이 되어 왔는데 데이터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데이터가 막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구글에서 자기 이름 쳐보면은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들이 옛날에 만들어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뭔가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원치 않아요.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고 좀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개인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라고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사라지게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한편에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가치들이 형성되죠. 예를 들면 쿠팡이다. 쿠팡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쿠팡에 들어오면은 뭐를 띄워주는 게 훨씬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또 뭐 배달을 할 때 어디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이런 것들이 AI 분석으로 다 나오는데, AI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늘 소비하고 내가 선택한 데이터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의 주인,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를 했는데 돈은 쿠팡에 다 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그 데이터의 권리를 만든 당사자들도 쉐어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격차가 심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차이로 격차가 심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걸로 인한 불평등, 불균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보장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의 실현을 통해서 각각의 부분에 어떤 사회적 권리를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확고하게 그렇게 끌어나가 주는 것, 이걸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또 사회권이 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아니라 여전히 가불 선진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런 사회권 선진국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발굴해서 12명의 의원밖에는 안 되지만 적극적인 입법과 또 여론을 만들어서 그걸 관철시켜 나갈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의 그 가치와 목표, 특히 국가의 책임과 역할, 의무라는 것이 확고하게 반영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각각의 정책들은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헌법 개정할 때 그래서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권을, 아까 주거권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거권 어디 나와 있냐면은 환경권, 35조 환경권 안에 두 번째 항에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지향성만 나와 있죠. 그런 점에서 주거권을 확고하게 헌법에 사회적 권리로서 좀 명명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무, 의무,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 그냥 지향이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국가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좀 더 담아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김영현 위원장님이 조국혁신당의 헌법안을 만들 때 다 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는 우선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종의 큰 기본법으로 사회권 보장 기본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가 사회권을 제대로 이렇게 신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그 법에다 좀 담아서 추진한다. 그 안에 사회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담고 핵심 과제들도 좀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민간 분야,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들을 명확하게 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실행의 어떤 결과들을 늘 피드백하면서 잘 관리를 해 나가야지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사회권을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뭐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딱딱할 수는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지금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를 이제는 확실하게 몰아냈고 이제 내란범으로 뭐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만 잘 떨어뜨리면은 거기는 정리가 될 것 같고, 검찰 개혁 법안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당도 꽤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만 갖지 않으면 추석 전에는 법 제정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도 한 단계가 물론 구체적인 과제들은 많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한 단계가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우리 조국 대표님을 8.15에는 반드시 끄집어내서 조국 대표님이랑 함께 그 다음 단계, 소위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혁신당만의 가장 핵심 브랜드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런 걸 설득을 해내야 되잖아요. 또 그 힘으로 지방선거 뭐 이런 걸 치러야 되고 뭐야 됐든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인천시당의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가장 정체성으로서 이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